안녕하세요. 올해 69, 내년이면 앞자리가 바뀌는 이문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돌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지금 30평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은행에는 퇴직할 때 모아둔 돈이랑 이것저것 합쳐서 딱 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도 15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노후 준비 잘 된 것 같나요? 솔직히 저도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제 일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한 장에 손을 떨고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전화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도대체 그 많던 돈이 어디로 갔나 싶어 가슴을 칩니다. 남들은 저더러 중산층이다, 부자다 하는데 정작 제 삶은 30년 전 단칸방 살 때보다 더 팍팍하고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3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왜 저는 매일 돈 때문에 숨이 막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분 계신가요?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좀 있는데 이상하게 삶은 전혀 풍요롭지 않은 분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진 자의 투정이 아닙니다. 숫자에 속아 정작 내 노후의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한 노인의 뼈아픈 시행착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계산을 잘못했던 걸까요? 통장에 3억 원이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9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오는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하더군요. 퇴직금에 그동안 부어둔 적금까지 합치니 딱 3억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누리며 살자 싶었죠. 집도 대출 다 갚은 내 집이겠다. 애들도 다 키웠겠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부부 둘이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 3억은 혹시 모를 큰일이나 병원비를 위해 쟁여두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퇴하고 첫 1년은 참 좋았습니다. 아내랑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었던 골프채도 바꿨죠. 그런데 2년, 3년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연금 15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한 달이 지나면 통장 잔고가 늘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3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체면 유지비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했다는 그 이름표가 제 발목을 잡더군요. 가끔 만나는 후배들에게 밥 한 번 사야 하고 친척들 경조사가 있으면 그래도 큰아버지 체면에 봉투 두께를 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에 나가는 수십만 원의 경조사비보다 무서운 건 매일 숨 쉬듯 나가는 보이지 않는 돈들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해가 갈수록 오르고 물가는 제 퇴직금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가더군요. 예전에는 5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가득 찼는데 이제는 배추 한 포기, 사과 몇 알 집어들면 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통장에 있는 3억 원. 지금처럼 매달 조금씩 빼서 쓰다 보면 내가 90살까지 살았을 때 과연 남아있을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계산기 속의 숫자는 잔인하게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통장의 3억 원이 내 돈이 아니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쓰면 내 미래가 사라질 것 같아 덜덜 떨고 계시지는 않나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건 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많이 가졌는데 제 마음은 늘 쫓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마감 세일 줄을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는데 현타라고 하나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그 고생을 하며 3억을 모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가 부자인 줄 알고 부러워하는데 속 빈 강정 같은 제 현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제가 쌓아온 생활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한번 높아진 눈높이는 좀처럼 내려올 줄 몰랐고 그 눈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저는 매일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 25일이면 국민연금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잠시나마 마음이 놓이죠. 그래, 이번 달도 어떻게든 살겠구나 싶으니까요. 근데요, 그 안도감은 채 이틀을 가지 못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돈을 빼가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건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산다는 게 은퇴 전에는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가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여름엔 에어컨 좀 틀었다고, 겨울엔 보일러 좀 돌렸다고 약 30만 원 정도가 훅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통신비, 전기세,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연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아내와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제 발목을 잡는 건 다름 아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장, 얼굴 한번 봐야지. 강남에서 모이기로 했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반가움보다 이번엔 얼마를 써야 하나 하는 계산기부터 머릿속에서 돌아가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은퇴하고 형편이 뻔할 텐데 모임에 나가면 누구 하나 약한 소리를 안 합니다. 여전히 좋은 옷을 입고 골프 이야기며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죠. 분위기에 휩쓸려 밥값을 내고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지출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역까지 걸어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허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돈이면 아내랑 일주일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겨우 서너 시간의 체면을 위해 그 귀한 돈을 써버린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사람들 만나면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머릿속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분 말입니다. 이 메뉴는 너무 비싼데 오늘은 내가 낼 차례인가? 이런 걱정하느라 정작 대화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품위가 아니라 과거의 환상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 부장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저는 또다시 3억 원이 든 통장에 손을 댔습니다. 딱 50만 원만 빼서 쓰자. 다음 달엔 아껴 쓰면 되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둑이 터지듯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아들 내외가 찾아오면 할아버지로서 빈손으로 맞이할 수가 없더군요.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손주 녀석을 보면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장난감 하나 사주고 맛있는 거 사 먹이는데 약 5만 원 정도 쥐어주는 건 예사죠. 아들은 아버지, 저희 괜찮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빈손으로 보내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 몰래 며느리 가방에 돈 봉투를 찔러 넣기도 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굶어도 자식들에게는 넉넉한 부모로 남고 싶은 그 못난 마음 말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한 달 뒤 통장을 정리하는데 3억 원에서 앞자리가 바뀔락 말락하는 숫자를 본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분명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모래알처럼 돈이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게 바로 노후 가난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출의 늪에 빠져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죠. 저는 3억 원이라는 돈이 철옹성처럼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유별난 걸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매일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 기분. 분명히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가졌는데
왜 제 삶은 이토록 초라해지는 걸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며 공포가 밀려오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것, 무조건 아끼는 것.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 노후를 더 비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아내가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돈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저는 이 3억 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가난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은퇴할 때만 해도 3억이라는 돈은 저에게 일종의 성벽이었습니다. 이 정도 돈을 통장에 딱 넣어두면 웬만한 풍파는 다 막아줄 줄 알았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노후는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 성벽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과한 가장 무서운 적은 자녀도 병원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제 통장을 갉아먹는 물가라는 놈이었죠. 얼마 전 아내와 시장통에 있는 단골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한 그릇에 6,000원 정도 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 어느새 약 1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여보,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라니. 이제 밖에서 밥 먹기도 겁나네요. 아내의 씁쓸한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국밥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제 통장에 든 3억 원의 가치가 쪼그라들었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밥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제가 9년 전에 생각했던 3억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들과 지금의 3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 뉴스에서나 듣던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제 현실이 되고 보니 이건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제 노후 자금이 매달 몇십만 원씩 증발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예전만큼의 힘을 쓰지 못하는 내 돈을 보며 느끼는 그 무력감 말입니다. 분명히 통장 잔고는 든든해 보이는데 마음은 왜 갈수록 가난해지는지 말이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3억 원이라는 목돈을 은행에 그냥 썩혀두는 게 가장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원금만 안 까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제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이율 3에서 4%짜리 예금에 넣어두고 안심하는 동안 세상의 물가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제 뒷덜미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건 다시 투자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식을 해라,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해라 말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60 넘은 나이에 이르면 끝장인 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 불확실한 곳에 베팅할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제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상담원은 복잡한 상품들을 늘어놓으며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더 지독하게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입을 닫고 내 지갑을 닫으면 해결될 줄 알았죠. 마트에 가면 약 3,000원 하는 애호박 하나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집 앞 텃밭에서 기른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비싸나 싶어 괜한 시장 상인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비참해지기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애호박 가격에 벌벌 떠는 노년인가 싶어 길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 자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실제 생활에서 발휘하는 구매력이라는 걸요. 3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에 빠져 있으면 저처럼 풍요 속의 빈곤에 갇히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을 만나 슬쩍 떠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여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깎여나가는 자산 가치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시니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3억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정작 오늘의 행복을 다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돈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어느새 제가 돈을 모시고 사는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난이라는 게 통장에 돈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군요. 내일이 불안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런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소중한 3억 원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법한 가족들 사이에 아주 민감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과연 그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유혹 앞에서 제 3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평소 같으면 웬일이냐며 반갑게 맞았겠지만 아들의 푹 숙인 어깨와 턱 끝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 올 게 왔구나. 근데요. 막상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하던 사업이 자금 회전이 안 되어 위기라는 거였죠. 당장 약 1억 원 정도만 융통되면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은행 대출은 이미 꽉 찼고 염치불고하고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통장에 든 3억 원. 남들이 보기엔 여유 자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인공호흡기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중 3분의 1을 떼어준다는 건 제 노후의 안전장치 하나를 통째로 떼어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꼭 갚겠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데 모른 척하고 내 통장만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어 괴로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제 팔을 붙잡더군요. 여보, 우리 통장에 돈 있잖아요. 아들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내의 원망 섞인 눈빛을 마주하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3억 원은 단순히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최후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아들에게 용돈, 좀 다오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가난한 늙은이로 전락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생명줄을 잘라 자식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매정하게 거절하고 내 노후를 지킬 것인가?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아들에게 며칠만 시간을 다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는데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괴물처럼 느껴지더군요. 그 돈 때문에 가족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이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녀석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의 사정을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은근히 바라는 게 있는지. 아버지, 형만 도와주시면 저도 서운해요라는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의 화목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전 암시 계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돈을 지키는 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물과 아내의 원망, 그리고 둘째의 시샘을 겪으며 저는 제가 쌓아 올린 3억 원의 성벽이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진 현실. 남들은 저를 부러워하지만 저는 매일 밤 가슴을 쥐어짜며 고민해야 하는 처지. 이게 과연 잘 살고 있는 노후일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3억 원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평생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 돈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로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법적인 문제와 세금 문제가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증여세니 뭐니 하는 용어들이 쏟아지는데 착한 일, 한번 하려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세상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저는 아들에게 그 돈을 건넸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 이후 제 통장과 제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국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이나 다름없던 약 1억 원을 아들의 통장으로 보내주던 날, 은행 창구에 앉아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화면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돈을 보내주면 속이 시원하고 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제 앞에 닥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3억 원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자리가 2로 바뀌고 나니 그 1억 원의 공백이 마치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은 2억 원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예전보다 2배, 3배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돈을 가져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고마워하고 금방이라도 갚을 것처럼 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잘 해결됐니? 라고 묻고 싶어도 괜히 돈. 독촉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미안함 섞인 회피일 때, 그때 느끼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한 말입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게 바로 노후 자금 증여의 함정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가고 부모는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더군요. 당신, 너무 아들 눈치 보지 마요. 아내가 제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거실에 흐르는 정막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건 일상의 변화였습니다. 남은 돈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저는 예전보다 더 지독한 소금쟁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외식도 아예 끊어버렸고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록비 몇만 원조차 아까워 집 주변만 뱅뱅 돌았습니다. 분명히 제 통장에는 여전히 약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는데 제 삶은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는 분들과 다를 바 없는 심정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병, 그게 바로 진짜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녀석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형은 1억이나 해줬는데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형제간에 공평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남은 돈마저 둘째에게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아버지, 형은 좀 괜찮대요? 둘째가 무심코 던진 이 질문 하나에도 제 심장은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돈 이야기를 꺼낼까봐 화제를 돌리기 바빴죠.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행복해야 하는데 이제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돈이라는 괴물이 언제 튀어나올까 전전긍긍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통장 정리를 하러 갔다가 잔액 숫자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지키려고 내 남은 인생의 품격과 가족의 평화를 다 버리고 있구나. 3억 원 중 1억 원을 내어준 게 잘못이 아니라 남은 2억 원에 제 영혼을 저당 잡힌 채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게 진짜 잘못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은퇴하고 자산은 좀 있는데 자식 걱정에 혹은 미래 불안에 정작 본인은 단 10,000원 한 장도 벌벌 떨며 못 쓰는 시니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은 단순히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직 지켜야 할 뭉칫돈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게 문제의 핵심이었죠.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남은 2억 원을 부여잡고 가난한 부자로 늙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제 노후의 진짜 행복으로 바꿀 방법을 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던 제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돈을 지키느라
돌보지 못했던 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에게 1억 원을 내어주고 남은 2억 원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세웠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거실에서 두꺼운 손바지를 껴입고 버텼고, 조금만 멀어도 버스비가 아까워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죠. 그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이 2억 원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한다는 강박뿐이었습니다. 근데요, 돈은 지켰을지 몰라도 제 몸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마트 마감 세일 시간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옥죄어오는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스트레스라니요? 통장에 2억 원이나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쓰러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검사를 마치고 입원 수속을 밟는데 원무과 직원이 묻더군요. 6인실은 자리가 없는데 일단 2인실로 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인실이면 하루에 얼마지? 일주일이면 수십만 원이 깨질 텐데. 아픈 와중에도 돈 걱정부터 하는 제 꼴이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2억 원은 제가 아플 때 저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아파도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난 몇 년간 제가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맛있는 거 한 번 안 사 먹고, 아내와 좋은 곳 한 번 안 가며 지켰던 그 돈들이 결국 이런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돈 아깝다고 참으시는 분 계신가요? 이 나이에 병원 가면 다 돈이다라며 병원 근처에도 안 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러져 보니 통장의 숫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건 퇴원 후의 삶이었습니다. 병원비로 약 30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나갔습니다. 제 생명줄 같던 2억 원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 돈 끌어안고 살다가 죽으면 누가 알아준대요? 병실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울던 아내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정신이 들더군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3억 원이라는 자산이 아니라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껍데기뿐인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큰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빌려준 1억 원으로 사업 고비는 넘겼다는데 정작 아버지가 쓰러졌을 땐 아버지가 저보다 돈이 많으시잖아요 라는 차가운 뉘앙스만 풍기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3억 원을 쥐고 있었기에 자식들도 저를 아버지가 아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은행으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가난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동안 저는 이미 가족들에게서도 멀어지고 제 건강까지 잃어가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돈이 있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그 독을 평생 보약인 줄 알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거실이 예전보다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2억 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제가 진짜 가난한 부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 자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진짜 이유는 3억 원이라는 목돈에 집착했기 때문이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거든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약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무서워 숨을 몰아쉬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 이 숫자가 참 더덥게 느껴지더군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선
아주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세야, 너 이 돈 다 지키고 죽으면 저 숫자가 내 묘비명이라도 되어줄 것 같으냐? 제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이 제 노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계부를 다시 썼습니다. 남은 2억 원을 어떻게 지킬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쓸지를 계산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돈을 쓰려고 하니 평생 아끼는 것만 해온 저에게는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조차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무조건 비싼 걸 사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여행을 다니는 게 정답일까?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3억 원이라는 목돈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사실 저를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같은 흐르는 돈이었습니다. 목돈은 건드리는 순간 불안이 찾아오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니까요. 저는 남은 2억 원 중 일부를 매달 배당이 나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부족하면 원금을 조금씩 헐어 쓰더라도 매달 저 자신에게 활동비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에 더해 제 자산에서 나오는 약 1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매달 250만 원을 오로지 우리 부부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쓰기로 한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나중에 큰일 나면 써야지라며 목돈을 꽁꽁 싸매두고 정작 오늘 하루는 궁상맞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나중이 제가 겪은 것처럼 응급실 실려가는 날이라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2억 원에서 매달 100만 원씩 뺐으면 15년이면 다 없어져요. 우리 90살 넘어서까지 살면 어떡해요?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15년 뒤에 돈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그게 15년 뒤에 죽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겐 이 집이 있잖소? 정급하면 나중에 주택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있으니 이제는 제발 오늘을 삽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돈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제 일상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마트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세일 품목만 찾던 눈이 이제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 1만 원 비싼 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제가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저녁은 이거 구워 먹읍시다. 우리 그럴 자격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얼굴에 번지던 그 환한 미소. 3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떵떵거릴 때보다 고기 한 팩에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는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쓰기 시작하고 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돈 없다. 내 노후는 내가 즐기련다라고 선언하자. 오히려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존중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며 당당하게 사니 자식들도 더 이상 저를 기댈 언덕이 아닌 존경할 어른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진짜 도리는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내 인생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유별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희생과 인내만 배우고 즐거움과 소비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알지만 내 행복을 위해 돈을 부리는 법은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귀신은 제 통장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좁고 닫힌 마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그 돈으로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아내를 위해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였죠. 3억 원을 가졌으나 가난했던 한 남자가 숫자를 내려놓고 어떻게 진짜 부유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결론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에 3억 원이 찍혀 있던 은퇴 초기보다 1억 원이 사라진 지금의 제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은 줄었는데 사람은 더 생기가 도니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바꾼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제 자세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3억이라는 숫자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돈을 제 행복을 위해 부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매달 제 자신에게 주는 활동비 100만 원. 처음에는 그 돈을 쓰는 게 죄 짓는 것처럼 느껴져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100만 원으로 아내와 함께 근교 카페에 가서 약 2만 원 정도의 커피와 빵을 즐기는 시간이 은행 금리 0.1% 오르는 것보다 제 인생에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다 정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돈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오늘을 포기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가난뱅이로 남는 거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가진 건 좀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산 목록에서 숫자를 지우고 경험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평생 일만 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아들에게 빌려준 1억 원, 아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 같으면 그 생각에 화병이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미리 준 유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니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게 되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괜찮다. 내 인생 잘 살아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 또한 제가 3억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현금이 아니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식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돈 걱정 없이 제철 음식을 즐기고 내일은 또 어디로 산책을 갈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매일매일.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았던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9년의 은퇴 생활이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은퇴의 진짜 의미를 깨닫습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타인의 시선과 체면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즘 작은 취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돈 아깝다고 쳐다도 안 보던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죠. 중고 카메라 한 대를 약 40만 원 정도에 장만하면서 아내에게 또 한 소리를 들었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여러분, 저만 유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든 돈을 죽은 돈으로 놔두지 마시고 살아있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노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억 원을 가졌음에도 매일 가난에 허덕였던 제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봤습니다. 노후의 가난은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평생 곁을 지켜준 배우자를 위해 맛있는 것 한 가지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그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퇴하던 날 기억하시나요? 평생을 바쳐 일했던 사무실을 나오며 짐꾸러미를 들고 설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웃으며 나오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나오셨나요? 요즘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무서운 소리들만 합니다. 노후에 최소 10억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매달 현금으로 300만 원은 꽂혀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준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개미처럼 일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현금은 딱 1억뿐이었거든요. 10억이 있어야 한다는 세상에서 1억이라니요. 남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보는데 제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산 건가? 고작 이푼 돈 만지려고 그 수모를 견디며 직장 생활을 했나 싶어. 밤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낡은 집 한 채와 1억. 이 돈으로는 30년 넘게 남은 제 인생의 후반전을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이 여기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10억 자산가라고 거들먹대며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에 벌벌 떠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속 편하고 여유 있게 삽니다. 1억이라는 돈이 제 노후를 갉아먹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1억이 제 인생을 평생 돈 걱정 없는 마법의 샘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1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1억을 무작정 불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노후의 시스템 속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년 만에 사라질 연기 같은 돈이 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줄지 않는 든든한 화수분이 되기도 합니다. 10억 가진 친구는 매달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외출도 삼가는데 왜 1억밖에 없는 저는 매달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뻔한 재테크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금 1억이라는 돈을 노후의 마지막 퍼즐로 사용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 제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1억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적은 돈만 남아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1억이 10억보다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책임지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10억 부자도 부럽지 않은 1억 노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은퇴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들과 저녁 자리가 있었죠. 다들 30년 넘게 한솥밥 먹으며 고생했던 처지라 처음엔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소주 몇 잔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화두는 돈으로 옮겨갔습니다. 야, 철수야. 너는 은퇴할 때 그래도 좀 챙겨 나왔지? 요즘은 최소 10억은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노후에 자식들한테 안 휘둘린다더라. 제일 먼저 입을 뗀 건 평소 재테크에 밝았던 이 부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박 과장도 거들더군요. 10억이 뭐야? 요즘 물가 봐라. 한 달에 300만 원씩 30년만 써도 10억이 훌쩍 넘어. 집값 빼고 순수하게 현금만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데 나는 이번에 퇴직금 합쳐보니 5억 좀 넘더라고.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막상 해보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걱정이라며 내뱉는 5억, 10억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꿈 같은 숫자였거든요. 제 가슴 한구석에 숨겨둔 1억이라는 초라한 숫자가 들킬까봐 저는 그저 말없이 술잔만 비워냈습니다. 아, 나는 저 친구들보다 한참 뒤처진 나고자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왜 그렇게 시리고 아프던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마트폰 계산기를 켰습니다. 제 손에 쥔 현금 1억 원. 앞으로 제가 30년을 더 산다고 치고 이 돈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 두드려 봤습니다. 1억 원을 30년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12달로 쪼개보니
화면에 뜬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한 달에 약 27만 원.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밥을 먹고 관리비를 내고 병원을 가야 한다니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함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한 노후의 기준에 제가 한참 미달했다는 패배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겁을 줍니다. 노후 자금 준비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 저축하시고 주식 투자하십시오. 그들의 말대로라면 저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었고 남은 30년은 그저 굶주림과 고통 속에 버텨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1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주는 공포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10억이라는 숫자를 주입하며 끊임없이 불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유치하려고, 보험사는 연금을 팔려고, 증권사는 주식 투자를 권하기 위해 우리 노후를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로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야,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1억으로 어떻게 살아?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들도 사실은 그 공포 마케팅에 중독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공포에 질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끊고 아내와 외식하는 것도 죄악처럼 느껴졌죠. 10억이라는 허상을 쫓느라 정작 제 손에 쥔 1억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10억 가진 내 친구들은 나보다 10배 더 행복할까? 확인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5억을 가졌다는 박 과장은 그 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날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었고, 10억을 가졌다는 이 부장은 자식들이 사업 자금으로 가져갈까봐 매일같이 아들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의 액수보다 더 무서운 건 돈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10억의 환상에서 빠져나와 내 손에 쥔 이 1억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1억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계신가요? 남들의 화려한 노후 자금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숫자에 속아왔을 뿐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1억이라는 현금은 노후의 모든 시스템을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마중물이었습니다. 이 1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저는 10억 자산가도 부러워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1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 바로 제 곁에서 돈 좀 보태달라고 손을 내미는 유혹들을 끊어내는 것이었죠. 이제부터 제가 그 소중한 1억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에게 어떤 모진 소리를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거절이 어떻게 제 노후의 방어벽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를 모셔두고 나니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더군요. 은퇴하고 나면 꼭 어디서 소문을 듣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옛 동료부터 건너 아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까지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철수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그 생돈 1억을 통장에 썩히냐?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어. 아니면 저기 경기도 쪽에 땅이라도 좀 잡아둬. 1억이 2억 되는 건 한순간이야.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 통장에 얌전히 있는 1억이 마치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남들은 10억씩 들고 은퇴한다는데 나도 이 1억을 어떻게든 2억, 3억으로 불려야 그나마 발끝이라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조급함이 매일 밤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그 조급함이야말로 노후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었습니다. 1억을 불리겠다고 주식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아내와의 대화는 단절되고 온종일 빨간색, 파란색 숫자에 영혼이 팔려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요. 10억 부자가 되기도 전에
제 마음부터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투자의 유혹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놈이 술 한잔하자며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 웬일인가 싶어 반갑게 맞이했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들어가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이번에 전세를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요. 아빠 통장에 1억 정도 여유 있으시잖아요. 딱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내년에 보너스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제 눈앞에 있는 건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이었고 제 통장에 있는 건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1억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내 아들이 힘들다는데 이 돈 좀 내주면 어때? 나중에 갚는다잖아. 부모가 돼서 자식 앞길 막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라. 그건 너희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이 아비가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할 목숨값이다. 아들의 서운해하는 눈빛을 뒤로하고 돌아서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날 제가 한 거절은 아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제 노후를 지키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1억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돈에 생존 자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억을 불려야 할 투자금으로 보면 1억은 한없이 작고 불안한 돈입니다. 하지만 1억을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 생존 방어벽으로 확정 짓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통장의 1억이 더 이상 숫자로 보이지 않고 든든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된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큰 병원비가 들어가도 집수리를 크게 해야 해도 혹은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도 나에겐 최후의 보루 1억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니 비로소 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10억 가진 친구들이 더 큰 돈을 벌려고 안달복달할 때 저는 1억이라는 방어벽 뒤에서 평온하게 제 노후의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평안은 통장 잔고의 앞자리가 바뀌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 든 돈의 성격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요청에 혹은 주변의 투자 권유에 여러분의 마지막 1억을 흔들고 계신가요? 그 돈에 생존이라는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의 1억은 10억보다 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1억이라는 방어벽을 세우고 나니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이 1억이 국가에서 주는 시스템과 결합하자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놀라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1억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아내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1억이라는 마중물로 어떻게 줄지 않는 월급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스러운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녀석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었죠. 서울 금싸라기 땅에 10억이 넘는 번듯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집을 보며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야, 너는 정말 노후 걱정 없겠다. 이 집 한 채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어. 그런데 제 칭찬에 돌아온 친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오더군요. 야, 철수야. 겉만 보고 속지 마라. 나 요즘 죽을 맛이다. 집값이 오르면 뭐하냐? 매달 나가는 세금에 관리비에 정작 내 손에 쥐는 현금이 없어서 점심에 10,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손이 떨린다. 친구의 식탁 위에는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5,000원짜리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꿨던 노후인가? 집은 화려한데 정작 주인은 굶주리고 있는 그야말로 화려한 감옥에 갇힌 꼴이었죠.
친구네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낡은 아파트를 떠올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3억 원 정도 나가는 소박한 집. 그리고 제 통장에 얌전히 들어있는 현금 1억. 친구는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저렇게 힘든데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그러다 문득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물려줘야 할 집을 국가에 왜 넘기냐며 쳐다보지도 않았을 제도였죠. 하지만 친구의 초라한 도시락을 본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이 낡은 집 한 채 남겨주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 아닐까? 저는 그 길로 공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니 매달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이 평생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거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보태니 가만히 있어도 매달 200만 원이라는 월급이 제 통장에 꽂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 통장에 있는 현금 1억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도 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택연금만 있다면 저는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쓰지 않고 모셔둔 1억이 있었습니다. 이 1억은 말하자면 자동차의 여분 타이어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으로 아내와 소박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큰 지출이 생겨도 저에게는 1억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행복은 집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과 위급할 때 꺼낼 수 있는 비상금의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10억짜리 집을 가졌지만 비상금이 없어서 벌벌 떨었고 저는 3억짜리 집과 1억의 현금을 가졌기에 매일 아내와 공원 산책을 하며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10억 자산가 친구는 제가 매달 여행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매달 놀러 다니냐? 저는 그냥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을 내 생존을 위해 배치했을 뿐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친구네 집처럼 큰 집 하나에만 목을 메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에게 물려줄 미련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식탁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1억이라는 현금과 여러분의 집을 결합하십시오. 그 조합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1억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금 1억을 딱 쥐고 있으니 국가에서 주는 또 다른 혜택들이 비로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으면 못 봤던 것들이 딱 1억을 가진 저에게는 축복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1억 현금 보유자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억이 가장 효율적인 복지 수혜자의 숫자인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까 말했던 그 10억 아파트 사는 친구 명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더라고요. 야, 철수야. 나 이번에 동사무소 갔다가 속만 터져서 왔다. 내가 지금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공시지가 올랐다고 나라에서 나를 부자 취급하니 이게 말이 되냐? 명식이는 허탈해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며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번듯한 집 한 채가 오히려 독이 된 모양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는 그 친구의 뒷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못 받는 돈이 아니라 나라에서 내 고생을 몰라준다는 상실감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하냐. 내 주머니는 텅 비어 있는데. 명식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치더군요. 명식이와 통화를 끝내고 저도 큰 기대 없이 근처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 형편에 무슨 혜택이 있을까 싶었죠. 경기도에 내 집도 있고 통장에 1억이나 있는데 나라에서 나를 도와주겠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창구 직원이 제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더군요. 어르신, 현재 집값이나
소득 상황을 보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가능성이 꽤 높으시네요. 물론 정확한 건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눈에는 기준 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단순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보다 내가 무리하게 집을 키우지 않고 이렇게 자산을 나눠두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무조건 재산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비싼 집을 붙들고 고통받는 것보다 적당한 집 한 채와 현금을 나눠주고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남들은 부러워만 하는 복지 혜택의 문턱을 저는 운 좋게 넘을 수 있었으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매달 나가는 생활비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의료비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지난달에는 아내가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간병비에 뭐에 돈 나갈 일이 태산 같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 명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0억짜리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으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한데 엄마 수술비 좀 보태줄 수 있니? 라고 어렵게 입을 떼써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여보,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 우리 통장에 1억 있잖아. 그 말을 뱉는 순간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1억이라는 현금을 불려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 아내의 아픔을 내 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1억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사회 시스템 안에서 가장 품위 있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덕분에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도 제 형편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고 제 노후는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집값이 오를수록 여러분의 노후 지출은 늘어나고 나라의 도움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처럼 적당한 집 한 채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 1억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억밖에 없어서 비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1억이 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뻗고 편히 자는 은퇴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소중한 1억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좀 쥐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자식들이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그 돈 어차피 통장에만 있을 거면 저희가 이 소중한 1억을 자식들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모진 거절이 어떻게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 웬일로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아내는 오랜만에 손주들 본다며 신이 나서 소고기를 사오고 잔치 분위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손주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슬그머니 제 옆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딱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서요. 아빠 통장에 지난번 집 정리하고 남은 돈 좀 있으시잖아요. 그거 어차피 지금 당장 쓰실 거 아니면 제가 1년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돼서 모른 척해야 하나? 나중에 사업 잘 되면 효도하겠다는데 믿어줘야 하나?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낡은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1억은 제가 아내와 함께 30년 넘는 노후를 버텨낼 마지막 산소호흡기였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보내고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다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구걸하는 처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러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이 아비의 목숨값이다.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면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결국 너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겠니? 나는 죽는 날까지 너에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니 이 돈은 없는 셈 쳐라.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빠, 정말 너무하시네요. 남들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이라는데. 아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한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내에게도 당신 너무 냉정하다는 원망 섞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버지가 된 건가? 하는 자책감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날의 그 모진 거절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아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작게 시작했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때 돈 안 빌려주신 거 처음엔 정말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해요. 덕분에 제 실력만큼만 시작해서 차근차근 꾸려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빠가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계시니까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돈을 쥐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존재로 남는 것이 진짜 큰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1억을 지켰기에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대신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는 아들에게 돈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라 존경받는 아버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의 1억은 자식에게 줄 상속금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마음 편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자식의 눈물 섞인 부탁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나중에 갚겠다는 그 달콤한 약속에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를 내어주려 하시나요? 냉정해지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면 자식들의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 자식들과 멀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1억이 우리 가족의 거리를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지키고 나니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만 쥐고 있으면 뭐하나 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 1억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시작한 하루 3시간의 아주 특별한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제 노후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바꿨는지 기대해 주세요. 아들과의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통장에 1억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은 컸지만 한편으론 매일같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내와 삼시세끼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러다 동네 산책길에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환경 정비를 하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일이었죠. 사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평생 일했는데 늙어서까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야 하나 하는 몹쓸 자존심이 앞섰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저에겐 이미 든든한 1억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먹고 살기 위해 매달리는 생존이 아니라 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운동이자 소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번 공원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곳으로 출근하고 동년배들과 어울려 땀을 흘리니 죽어있던 몸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제 통장에 50만 원 남짓한 일자리 수당이 찍혔습니다. 예전 직장 생활 때 받던 월급에 비하면 푼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돈의 가치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에게 이 50만 원은 단순히 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에 얌전히 모셔둔 1억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도 아내와 주말에 근사한 외식을 하거나 손주들 놀러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자유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1억이라는 현금이 통장에 버티고 있을 때 하는 일과 당장 오늘 쌀값이 없어서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억이 있으니 일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운 일에서 나오는 소소한 수입이
제 1억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나니 친구 명식이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여전히 10억짜리 아파트를 붙들고 현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그 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야, 철수야. 너 요즘 뭐 좋은 거 먹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주 좋아 보인다. 나는 요즘 집값 떨어진다는 뉴스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못 자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여유롭냐? 저는 그냥 웃으며 친구의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8억, 10억 하는 집값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내 손안의 작은 현금과 소소한 일상이 진짜 나를 지켜준다는 걸 명식이는 아직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심심함과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이기게 해준 건 바로 제 통장에 1억이 주는 든든함과 하루 3시간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1억이라는 방어벽 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아내와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통장에 1억, 과연 나는 이 돈을 언제까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 10억 집 가진 사람도 부러워하는 1억 자산가의 진짜 일상,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현금을 놓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10억 아파트에 사는 친구 명식이와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명식이가 큰맘 먹고 유명한 백화점 식당가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한 그릇에 2만 원이 훌쩍 넘는 평양냉면과 제육 한 접시를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밥을 먹는 내내 명식이의 표정이 영 어두웠습니다. 철수야, 밥값이 너무 올랐다. 그지?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이라니. 예전엔 10,000원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야. 명식이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메뉴판 옆에 놓인 빌지를 힐끗거리더군요.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강남 한복판을 누비던 친구였지만 정작 결제할 순간이 다가오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선수쳐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명식아, 오늘은 내가 쏠게. 나 이번 달에 일자리 수당도 나왔고 통장에 비상금도 넉넉해.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명식이가 고맙다는 말 대신 한숨 섞인 투정을 부리더군요. 너는 참 속도 좋다. 1억밖에 없으면서 그렇게 펑펑 써도 되냐? 나는 집값이 1억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식이는 10억이라는 숫자에 갇힌 죄수였고 저는 1억이라는 현금을 가진 자유인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노후의 부자는 자산의 총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부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명식이는 10억짜리 집을 지키기 위해 매일 5,000원의 지출에도 벌벌 떨며 자신의 품위를 깎아먹고 있었고 저는 1억이라는 방패를 믿고 오늘 하루의 행복을 2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더 진짜 부자에 가까운 삶일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10억 집 가진 친구보다 더 여유로울 수 있었던 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예민해집니다.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자식이 용돈을 제때 안 보내줘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통장에 1억이 얌전히 버티고 있는 저는 다릅니다. 물가가 올랐네? 이번 달엔 좀 아껴 쓰고 다음 달 연금 나오면 조절하지 뭐. 나에겐 1억이 있으니까. 이 심리적 여유가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아내와 더 많이 웃게 만듭니다. 1억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니라 제 노후의 인격을 지켜주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10억이라는 거창한 목표 때문에 오늘의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소중한 식사 한 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10억 집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 손에 쥔 1억 현금은 여러분의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명식이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아터진 10억 아파트 거실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고 있을 친구가 걱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1억을 언제까지 어떻게 남겨둬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1억을 놓지 말라고 강조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노후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께 드리는 제 마지막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걸 보며 식탁에 앉아 제 낡은 통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1억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의 초라한 성적표인 줄만 알았습니다. 10억, 20억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제 자신을 원망하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이 1억은 제 인생 후반전을 지켜준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었기에 저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아내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 대신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세상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진 친구가 매일같이 불안해할 때 저는 이 1억 덕분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제 것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식 줄 건데 미리 좀 주면 어떠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억만큼은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이 돈은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자식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부모로 존경하게 만드는 자존심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순간 그 아름답던 가족관계도 비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통장에 1억이 찍혀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얼마나 품위 있게 만들어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앞가림 내가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다 가는 삶. 그 삶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1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1억도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결단입니다. 비싼 집을 고집하는 대신 내 형편에 맞는 곳으로 옮기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며 하루 몇 시간이라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여러분의 5천만 원, 3천만 원도 10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1억을 통해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0억이라는 환상에 속아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쥔 그 소중한 현금을 믿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30년은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억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며 여러분의 노후는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